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있어 호르몬,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여성들의 몸은 정말 많이 변하게 됩니다.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도 만들어주고 또 위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40대 중후반을 지나게 되면 불규칙해지면서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폐경이 오게 되면 여성분들의 복부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량의 증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복부 쪽의 지방 축적은 인슐린 저항성 및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다이어트 시간에 왜 폐경 이야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폐경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만이 있다 그래서 폐경 나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만이 있으면 인공 폐경의 증가와 관련된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요. 또 비만이 있는 여성에서 폐경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폐경으로 진행이 되는 폐경 이행기의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폐경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통계를 보면 여성들의 복부 지방률은 20, 30대 때는 되게 낮게 유지가 잘 되는데 40, 50대가 되면서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은 더 편안한 갱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체중이 늘지 않는, 그리고 사실 폐경 전에 정상 체중으로 체중을 조절하시는 다이어트는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갱년기 증상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경기 여성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비만한 폐경 여성분들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심뇌혈관 질환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비만한 폐경 여성분들은 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5가 증가하면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을 30%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체질량 지수 증가에 비례해서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까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허혈성 뇌졸중? 이게 뭐지? 하실 수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 32가 넘어가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의 상대 위험도는 2.37, 그러니까 없는 사람보다 2배 이상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10에서 20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69%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세 번째, 바로 정맥혈전 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뭔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혈관이 막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고요. 아까 말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서 보통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비만한 폐경 여성분들은 정상 체중인 여성에 비해서 이 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2.9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폐경 여성의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 바로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만한 폐경 여성의 유방암 발생의 상대 위험에는 1.2배에서 한 2.5배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체질량 지수가 5가 증가하게 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2% 정도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폐경 전인 30에서 40대 때의 체중 증가 역시 폐경으로 진행되는 이 폐경 이행기 유방암 발생 위험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폐경 전부터 체중이 증가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중 조절을 해야 될까요? 사실 폐경 후 여성의 비만 치료는 폐경 전 여성의 비만 관리와 사실 그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폐경 후에 나이가 사실 드실수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관리를 하셔야 됨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만 관리에서 중요한 그래도 기초적인 사항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몸의 변화, 체중 감량의 정도를 고려해서 에너지 필요량을 산정을 해서 식단을 좀 구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뭐 인바디를 통해서도 내 기초 대사량도 체크해 보시고 내 평상시의 활동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량 제한 및 균형된 영양소 섭취를 위한 전략으로 사실 이 시기의 여성분들에게는 한두 번 정도는 하루에 간편식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좀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진 뭐 밀키트, 뭐 보충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특히나 50세에서 64세의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칼슘 섭취를 꼭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골다공증이 특히나 여성분들에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만성 질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과 함께한 50년의 세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지고 사라진 남은 5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해서 100세를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물론 호르몬이 있는 이 시기도 중요하지만 폐경이 된 이 50년에 내가 체중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폐경기에 계신 분들도 나는 이제 아가씨 아니야, 나는 굳이 이제 이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건강관리, 그리고 또 그렇게 건강관리 하시면 또 조금 아름다움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비만 환자를 정말 많이 보면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생활하세요라고 많이 조언을 드리면서도 제 건강 상태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한때 제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정보 그리고 비만 정보를 담아서 최근에 토탈 리셋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이렇게 살면 100% 비만된다 라는 습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체중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살이 안 찔 줄 알았어요. 생활을 좀 긴장감 없이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중반이 되니까 저도 이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복부의 비만, 이런 것들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이 안 빠지나?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 100% 비만이 되고 당뇨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하는 생활 습관이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도초에 깔려있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라는 말은 곱게 갈았다는 소리입니다. 밀을, 통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잘 갈아서 빵으로 만들고 국수로 만들어 먹죠. 그리고 쌀을 현미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갈아서 백미로 도정해서 먹고 또 떡으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 떡, 면, 과자, 또 액상과당까지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서 늘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여기서 포도당의 형태로 혈관에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이 몸에 들어가니까 혈당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올라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끄집어 내리고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슐린이 나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비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축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의 세포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요. 남은 인슐린은 고스란히 우리의 내장 지방을 쌓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를 둥글게 완만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잡니다. 먹는 것들이 너무 풍요로워졌죠.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렇게 아무 때나 먹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잠자는 습관도 엉망이 돼버리는, 이렇게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아무 때나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3끼를 정확하게 먹고 그 사이사이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쉬고,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하고 쉬고, 밤에는 잔잔하게 포도당과 인슐린이 이제 잔잔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아무 때나 먹으면 인슐린이 또 나왔다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그리고 아직 안 나올 때였는데 또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췌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췌장이 젊었을 때는 잘 움직이지만 40, 50대 되면은 나 일 못하겠어, 나가 떨어지면 이제 당뇨 전 단계, 당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방어 기제입니다. 추위라든지 맹수에 쫓긴다든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린다든지 하면요,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티졸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줬어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지방을 축적을 했어요. 우리 몸에 지방을 많이 쌓아놔야 나중에 내가 못 먹을 때, 추위에 시달릴 때, 맹수에게 쫓길 때 이 지방이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상사에게 혼나는 김대리가 예전에 우리 원시 인류처럼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결국 내장에 지방을 쌓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간절하게 단맛 나는 음식이 땡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맛 나는 음식들을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인슐린이 또 폭발적으로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계 땡기고 비만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상당히 졸리고 나른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요, 위에서 이제 운동을 해서 소화기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혈액이 이제 다른 데서 다 끌어와 가지고 위에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뇌에는 혈액이 약간 부족해지다 보니까 뇌에서 멍한 느낌, 졸린 느낌,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식곤증이 너무 과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의 혈당은 70에서 140 사이에서 정교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신 분들은요, 점심에 내가 짜장면 같은 걸 먹었다 그러면 혈당이 정말 20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200 이상 쭉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200 이상 올라갔으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쭉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쏟아 나와요. 그러니까 인슐린 서지라고 하는데 폭풍처럼 나와서 혈당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200까지 올라갔던 혈당이 90, 100 정도까지 떨어져요. 90, 100이면요 정상적인 혈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0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 환자처럼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정신이 멍하고, 그리고 오후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능률이 하나도 안 올려요. 계속 꾸벅꾸벅 졸고, 그리고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식은땀도 나고, 당뇨 환자가 약을 먹고 저혈당에 빠졌을 때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저혈당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전에 있던 혈당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응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식곤증을 넘어가서 괴로운 증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났더니 한잠 자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 막 졸리고요. 그 다음에 식은땀도 나고요. 어떤 경우 손도 벌벌 떨리고요.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냐면요, 단맛 나는 초콜릿이나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번쩍 깹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겨서 뚝 떨어지잖아요. 이때 또 초콜릿이나 단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또 올라가죠, 혈당이. 그러면 인슐린을 또 떨어뜨려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식곤증을 너무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비만이 되고 있고, 이 비만이 나의 몸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되고요. 대신에 통곡류, 복합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보다 천천히, 그리고 뾰족한 것이 아니라 보다 둥근 이런 혈당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요. 복합 탄수화물,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뭐가 있냐면요, 흰 백미 대신에 현미, 그리고 흰 빵 대신에 호밀빵, 통곡류로 된 빵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복합 탄수화물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식사 순서 지키기예요. 우리가 식사 순서를 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식사 순서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연구를 해봤더니요, 식사 순서를 야채부터 먹고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은 사람과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먹은 사람과는 혈당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먹어야 될 식사 순서는요, 야채와 섬유질, 채소를 많이 좀 드시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이나 지방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고기라든지 이런 거 두 번째 드시고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잘 지켜주시면은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 막아낼 수 있고 천천히 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요, 혈당이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먹은 음식인데 식사 후에 어떤 행동을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식후에 천천히라도 산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는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걸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식사 후에 걸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식사 후에 배 아프게 걸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천천히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천천히 걷다가 시간이 되신다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20분 이렇게 산책만 해도 혈당 수준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산책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이제 간식을 먹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 내가 정제 탄수화물, 또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 10가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 3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요, 주의가 필요하고요. 4개에서 6개는요,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 7개 이상은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아침에 밥보다 주로 빵을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후 3, 4시쯤 되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다. 세 번째는 밥을 먹는 게 귀찮을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다섯 번째는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질 않는다. 여섯 번째는요,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여덟 번째는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아홉 번째는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열 번째는 방금 음식을 먹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중독이야, 약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마약만큼 무서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 지방 중독, 그리고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왜 탄수화물 중독만 있을까요? 탄수화물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갈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인류가 발전함에 있어서 포도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런 탄수화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당은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탄수화물 중독을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꼭 필요해요. 단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통곡류와 저항성 정분으로 탄수화물을 잘 채우셔야 돼요.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하시면은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내 몸에 안 들어오고 3, 4시가 되면 너무 처지고 힘들고 손이 떨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내가 탄수화물 금단 증상을 겪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인정하에서 충분히 내가 그 3, 4시에 먹을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무가당 두유라든지 스트링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다가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단백질만 들어와도요,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사라집니다. 탄수화물 금단 증상은 약간 가짜 증상을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을 좀 충분히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수분은요, 탄수화물 금단 증상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탈수에 좀 시달리게 되면요, 우리 뇌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요. 야, 주인아, 물이 너무 안 들어와. 뭐라도 좀 먹어.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잡히는 걸 또 먹어요.
이거를 가짜 식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짜 식욕을 없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한 잔, 시원한 물을 한 잔 먹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한 잔을 먹었더니 방금 전에 막 초콜릿이 땡겼었는데 그것이 싹 가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탄수화물 중독에 의한 가짜 식욕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밥을 먹고 왔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일었는데 갑작스럽게 막 허기가 지고 뭔가 막 땡겨요.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좀 충분하게 한 잔 드셔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혈당 스파이크와 이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비만과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생활을 하신다면요,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위한 몸으로 리셋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하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 치매에 안 걸리려면 비만을 피해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이 슬프시죠? 네, 왜냐하면 중년이 되면 정말 원치 않은데 이렇게 자꾸 살이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아주 많지요. 사실 이렇게 중년에 비만이 되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저하가 되면서 이 대사율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저하되면서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중년 남성분들도 이제 배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비만에 이렇게 이제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이렇게 좀 이렇게 오동통하게 이제 살찌고 비만하는 거, 당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가씨 때는 안 그러던데 이제 열정이 식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부인이 살찌는 거는 막 뭐라 그러시면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살찌는 거는 이게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아주 유순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비만에 사실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비만은요,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뉴럴로지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신경과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8,534명의 그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중년 때의 몸무게를 이제 재고, 키를 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치매로 얼마나 걸렸을까, 이것을 본 연구 논문입니다. 우리가 그 비만을 측정을 할 때는 이제 그냥 눈에 보기에 막 아이고 뚱뚱해 이게 아니고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몸무게를 팔다리가 이제 양쪽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2배로 곱해서 체중을 나누는 거를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방법은 그냥 휴대폰에 체질량 지수, 이렇게 비만 지수 이렇게 치면 딱 나와서 여러분들 키하고 몸무게를 재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질량 지수가 20에서 25는 정상, 25에서 30은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체중인 분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30인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한 1.7배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 이제 비만인 분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좀 과체중인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8배나 높았습니다. 똑같이 약간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요.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단순히 과체중, 비만 자체가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진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비만이 도대체 왜 치매를 더 잘 걸리게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 되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고지혈증하고도 연관이 있고 혈관 질환하고도 연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뇌세포와 뇌혈관의 어떤 그 흐름들을 망가뜨리고 뇌세포를 좀 더 빨리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빼놓고 그냥 비만 하나, 과체중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치매 위험률이
이제 높아진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네, 지금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만은 노년의 비만이 아니라 이미 중년에 비만이 되었을 때 그분이 노인이 된 시점에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하려면 중년에 여러분들의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체중, 적절한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꼭 이 과체중과 비만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제 헬스 클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몸무게만 이렇게 재시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시는데 요즘에는 다 헬스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체질량 지수 재는 기계가 있거든요. 딱 올라가면 체질량 지수 이렇게 이제 재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대부분 젊은 아가씨들만 많이 올라가세요.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그걸 꼭 가서 이제 재는데 이렇게 중년에 우리 남자분들과 또 우리 그 여자분들 모두 함께 그 체질량 지수를 꼭 재셔서 적당한 어떤 몸무게가 어떤 정도인지 그것을 꼭 지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나중에 내가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되셔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이 비만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 담당내과의원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뇨병 기초체력 이야기 4번째 시간 이제 내장 비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인슐린 저항성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이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 그 비만으로 인해서 이런 유리지방산들이 자꾸 늘어나면 여러 가지 기관에 자꾸 나쁜 호르몬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건드려서 방해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나온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빨리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만도 그냥 체중이 아니라 이소성 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끼지 말아야 될 곳에 기름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하 지방은 우리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해요. 하지만 이게 과도한 에너지를 자꾸 먹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예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예전 인류에는 없었던 내장 비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장 비만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근육 사이도 껴요. 근육에 원래 기름이 없는 건데 너무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벽에도 낍니다. 심장. 그리고 지방에도 지방간. 간에 쓸데없이 기름들이 끼는 경우. 그래서 이소성 비만의 유무가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아주 직결되고 그걸 측정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고 또 그걸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할 때 어떤 지수를 이용하느냐 또 중요하겠죠. BMI 지수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그래서 체중과 키의 제곱값은 나눈 값을 써서 정상은 21, 22 정도로 잡고요. 23 이상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 30 이상은 이제 고도 비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체중이나 이런 BMI 지수 같은 것들은 사실은 내장 비만을 정확하게 표현하다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내장 지방이 많이 있느냐는 사실은 또 좀 다른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스탠다드 방법은 이제 Fat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T를 찍는 거예요. 이 제대 부분, 그러니까 배꼽 주위를 딱 커팅을 해서 실제 내장 안에 있는 그 면적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내장 비만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기준점인데 또 그것도 임상이 어떻게 CT를 찍겠어요, 솔직히 방사선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로 재는 방법을 예전에 저희 허각범 선생님께서 개발을 하셨고, 그래서 초음파로 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초음파에서 대동맥과 앞 복벽 사이의 거리를 재서 요 값을 이제 CT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상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그런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내장 비만 초음파를 이용해서
내장 비만 자체를 재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실제 환자분이 체중 1, 2kg 늘었다 뺐다 허리둘레가 줄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환자분의 내장 비만 척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료를 하다 보면 쉽게 나이가 들면서도 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이소성 내장 비만이 사실 증가하게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잘 측정하고 또 잘 관리를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많이 개선시키고 당뇨병을 진행시키지 않고 막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